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중국 뭐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이 참 안 좋다가 다시 조금 뭐 살아나 싶기는 한데 맞나요? 이 분위기가. 지표 뭐 데이터는 조금 회복이 나는데 주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저는 항상 방송 나오면 올해는 저희 경기나 뭐 중국 주식에 대한 뷰가 많이 틀렸기 때문에 항상 사죄를 드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연말에 좀 만회를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요? 일단은 미국 국채금리나 미국 쪽 이슈라는 거대한 그 물 밑에 중국 밑에서 이제 발발거리면서 조금씩 올라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올해 중국 경기 흐름이 어떠냐면 1분기에 보복성으로 이렇게 반등한 다음에 2분기에 급냉을 했고 이번 여름까지 보면 그냥 횡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8월 지표를 바닥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완만하게 좀 올라오는 그림인데요. 시장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주가를 보고 오히려 그냥 중국 상황을 좀 더 판단하시는 게 네. 워낙 뭐 미국 금리가 빨아들이는 부분도 좀 있고 최근에 중국이 뭐 정책을 쓰든 뭐라든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안 되기 먹혀요. 때문에 예, 뭐 워낙 외국인들도 지금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8월부터 계속 2달째 팔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근데 중국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일단 올해 저희가 예측이 좀 틀린 부분이 네. 리오프닝을 이제 거의 뭐 한 달 있으면 리오프닝 1년 차가 되는데 네. 리오프닝 하면서 가계 기업의 상태를 과대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가계의 경우는 네. 올해 소비를 더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아시겠지만 사실 부동산도 내년쯤 되면 좀 안정될 겁니다만 올해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히려 낮췄는데도 대출을 갚거나 소비를 줄이는 쪽에 좀 치중했고 기업들은 생각보다 재고 조정이 길어졌죠. 그래서 가격도 망가지고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안 먹히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도 그렇고 중국 정부가 산업 정책이 너무 노골적으로 제조업 키울 거고 부동산의 경우는 앞에 한 4년 정도 규제했던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후폭풍이 나오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장이 알아서 좀 정리해라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버블 없이 가려고 하는 정책도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가계 기업은 후유증이 생각보다 셌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는 있는데 네.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거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뭐 좋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부동산 법을 빼고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산 시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최소 7월까지는 굉장히 조금 실망을 좀 많이 줬고 그렇군요. 8월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약하다 보니까 실제 개선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내일 18일이죠. 3분기 성장률 나오고 9월 경제지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3분기 성장률은 어떻게 대부분 컨센서스가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2분기가 중국이 전년비로 6.3% 정도 성장을 했는데 감안하셔야 되는 게 올해까지는 중국이 좀 베이스가 좀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연간 3% 성장을 했고 기억하시는 상해 락다운도 있었고 11월 전까지 막 지지고 볶다 제로 코로나 계속 하겠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떠밀려서 이제 리오프닝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이 3%고 올해가 연간으로는 5%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3분기에 나오는 성장률은 2분기가 베이스에 의해서 되게 높게 나온 6% 나왔다가 이번 이제 내일 나오는 지표는 한 4에서 4.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네,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미국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계절 조정이 중국이 잘 되는 게 아니라서 QOQ로는 잘 말씀은 안 드리지만 QOQ 흐름은 반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1, 2% 정도, 1% 정도 반등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잠깐 PD님이 장표 네. 좀 띄워주시면은 네. 올해 중국 성장률을 이제 2년 평균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평균을 내셔서 분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실제 장기 금리나 중국 주가 흐름하고 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2분기에 6.3% 나왔다는 그 전년비 성장률은 2년 평균으로 하면 3.3%까지 둔화가 된 거고요. 2년 평균을 왜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베이스들이 이번 팬데믹 때 많이 꼬이다 보니까 네. 훅 떨어지고 훅 올라가는 거를 이제 평탄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2년 평균을 CAGR을 내고 그 평균을 내면 실제 그게 좀 실적이나 경기 맞아요. 흐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지금 딱 어느 순간 딱 지금 현재 짚어서
성장률이 어느 정도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지금 2분기는 3%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번 3분기, 4분기, 하반기는 어때라고 물어보시면 4%대에서 4% 한 4.2%. 요 정도로 소폭 반등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근거가 되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2년 평균 기준 성장률이고요. 그래서 2분기가 3.3 그리고 내일 나오는 중국의 성장률은 실제 발표된 전년비는 4.5%나 4.3% 정도 사이일 것 같고 2년 평균 기준은 4.1에서 4.2 정도. 그래서 이번에 뭐 IMF나 뭐 세계은행 이런 데서 내년 성장률 또 낮췄다 중국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부분 4.5%라고 내년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올해는 5%니까 그럼 당연히 둔화되는 거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실제 분기별 흐름으로 보면 올해가 2분기가 이제 3.3으로 저점이고 올해 하반기가 4%대 그리고 내년이 4.5% 연간이니까 이제 내년은 이제 사실상 뭐 제 이런 2년 평균 베이스 이런 거 상관 안 하시고 내년은 중국이 이제 안정화되는 L자 정도 혹은 소폭 분기별 흐름은 지금 3분기 바닥으로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정신을 좀 차리는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는 중국의 3분기 GDP 외에도 9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뭐 중국의 고정 투자 이런 것들은 7월이 바닥이었었는데요. 8월, 9월 다 잘 나올 겁니다. 물론 장중에 반응이 어떨진 모르겠는데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차 반등을 시작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시장 관심이 워낙 지금 미국 쪽에 있다 보니까 네. 물밑에서 경기는 반등을 좀 시작한 게 8월부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지금은 약간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은 상황으로 제가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대보다는 그냥 지표를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 네. 좀 이제 실물 경제를 주가가 좀 덜 반영하는 과소평가한 측면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분명히 어마어마한 디스카운트는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문제나 이제 미국 금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뭐 홍콩이나 이런 쪽이 워낙 할인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네. 어차피 후광통이 돼 있잖아요. 네. 이제 홍콩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골치 아파요. 네. 아시잖아요. 네, 네. ELS. 네, 맞습니다. 항상 그게 문제거든요. 항생지수. 네.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게 되면 거기에 ELS 같은 것도 물량 나오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네,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또 후광통에게 연결돼 있는 상해지수 영향받고. 네. 그게 수급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일단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내년 1월부터 만기가 좀 많이 들어오고 국내의 예. 경우도 3년 전에 이제 저희가 제일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게 항생지수로 기초화 상품들이 일단 내년 1월부터 특히 만기는 이제 3, 4, 5월 달에 제일 많은데요. 예. 제가 보기엔 수급 걱정보다는 1차적으로는 중국 실물 경제 이런 것보다 미국 금리가 일단 연말까지 뭐 어느 정도 내려와 주느냐 저희 관건인데 예. 그러기가 쉽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본토 증시 쪽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는데 홍콩의 경우는 만약 내년에 지금 정도의 그 낮은 가격대에서 정말 연초를 시작을 하게 되면 2월, 3월 넘어가면서 저희가 또 뱉는 물량들이 그렇죠. 역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11월, 12월에 뭐 정상회담도 있고 저희가 이제 실물 지표가 좀 반영되는 걸 기대를 좀 하지만 조금 저희 금융 당국도 그렇고 1, 2월에 이제 수급 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부담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중국 얘기는 아니지만 ELS 같은 것들 이제 투자를 워낙 물량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산가들인데 네. 그거 할 때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라는 용어는 정말 안 써야 되는데 그걸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사고가 몇 번 터졌죠. 네. 사실 내년 상반기에 지금 가장 관건이고요. 일단 저희가 보는 게 연말까지 항생이 사실은 7,000포인트 이상에 있어야 되는데 뭐 오늘 이제 좀 반등하겠습니다만 대략 뭐 6,200밖에 지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지나놓고 보니까 ELS 미상한 상한 못 된다라는 얘기 나올 때가 바닥이기도 하더라고. 지나놓고 보면. 그런 뉴스 나올 때. 최대한 사고가 좀 덜 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금 많이 업데이트를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자, 4분기 이벤트 좀 뭐죠?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네,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중국 부동산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시스템 위험은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연간 전망 지금 뭐 바쁘게 하고 있는데 뭐 또 틀릴 건데 왜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되는 거니까 네. 중국 부동산이 최근에 부양책을 해도 뭐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매기가 좀 살아났어도 부동산이 지금 이제 구축들이나 기존에 이미 지어진 깡통 아파트 위주로 좀 많이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회복세 빠르진 않습니다. 저희가 근데 내년 연간 전망하면서 측정한 장기적인 실수 측면에서의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바닥에 좀 온 거라고 좀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그 대외적인 이벤트로 본다면 중국 내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로 11월에 지금 보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에이펙이 이제 11월 중순쯤 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냥 휴전 정도의 수준의 이제 형식적인 정상회담이고 투자 심리 측면의 영향이라 저희는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회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이 당대회가 있어요. 중국이 이제 집권 3기 이번에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당대회가 이번 11월 초 혹은 에이펙 있은 정상회담 후에 11월 말쯤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당대회는 그냥 부양책 쪽으로 그래도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게 5년에 한 7번 정도 당대회를 하는데 네. 세 번째 당대회가 이번에 하는 이제 회차인데 보통 경제개혁이 화두고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워낙 지금 부동산이 버블을 빼고 가다 보니까 종부세와 유사한 중국의 다주택자 중과세까지도 혹시 도입하면 어떡하나. 저희가 이제 공동부유 이런 거 중국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걱정하시잖아요. 이번에 입법이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미 거의 확정이 난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당대회에서 회고에다 더 과격한 강경한 뭐 조치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는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입법을 계속 10년째 만지고 있죠. 근데 이것도 반대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었는데 지금 살아날랑 말랑하는 중국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세까지도 때려버린다. 그러면 물량이 더 소화될 수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은 좀 미뤄진 것 같고 이번 전인대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입법기구에서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는 그냥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2월 경제공작회의나 12월에 있는 정치국회의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금리나 지준율 인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이벤트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아시겠지만 1월달 대만 총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중요하겠죠, 이벤트가 될 거라서 지금 판세가 어때요? 저는 이거 지지율까지 사실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는데 국내도 안 보지만 9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8년째 했던 집권 여당 친미 성향인 집권당이 반중 친미. 네네 그 반중 친미 성향을 가진 집권 여당이 당연히 단독 후보가 지금 유리합니다.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문제는 추세 자체가 8, 9월에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의 경우는 인기는 괜찮은데 후보가 3명까지 지금 폭스콘 창업자까지 나오면서 후보가 이제 3명이 되다 보니까 단일화를 하면 승부가 되는데 단일화가 안 되면 사실상 이제 친미 성향의 집권 여당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세 자체가 야당은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약간 친중이죠. 친중 혹은 중립인데 뭐 어느 야당 후보도 뭐 어마어마하게 노골적으로 친중 얘기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1월 총통선을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만 전략, 테크 전략 이런 것들이 좀 꼬이거나 혹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집권 여당이 또 연장이 되면 더 노골적으로 이제 반중 모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내에서 결국에 대만이 다음 단계의 이제 그런 긴장감이지 않습니까? 테크 쪽도 그렇고 그래서 네. 1월달 이벤트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11월 미중 정상회담도 저는 대만 총통선거 앞두고 굳이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또 하는 요인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만의 총통이 친미 성향이 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노골적으로 보면 사실 뭐 제가 중국 담당자여서가 아니라 국내 입장에서는 중국 위안화나 저희 중국 시장이랑 좀 국내가 연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양안 관계가 그래도 긴장감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야당 후보들이 단일화가 되든지 이런 뉴스 플로우에 11월 12월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원래대로 지금 집권당이 인기는 없는데 그냥 그래도 단일 후보가 괜찮아서 이제 친미 성향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의 전략도 굉장히 더 이제 더 공격적이 될 수 있겠죠. 현재 총통은 못 나와요? 네. 이 중임이 없고요. 그냥 이미 한 번 더 연장했었기 때문에 세 번 못하기 때문에. 세 번 못하니까. 그다음에 차이잉원이 이제 네. 그만두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네. 여당의 후보와 야당의 새 후보 네. 합종연행이 될 거냐? 그러니까 거의 확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7대 3으로 그냥 친미 성향 정부가 이어질 걸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은데 그 30%의 변수가 뭐냐면 한쪽에서 단일화가 있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 여권 후보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9월 달에 제가 지금 체크한 것만 해도 30% 넘던 지지율이 지금 현재 굉장히 20%대 초반으로까지 떨어졌어요. 여당 후보가요? 네. 물론 뭐 최근에 뭐 워낙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데 이것도 저희가 조금 저희 텔레그램 같은 걸로 업데이트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만과 중국 사이가 뭐 나쁘지 않게 가면
그러면 이제 미국, 중국도 괜찮을 거라 우리가 괜찮은 거야? 아니면 대만, 중국이 괜찮아지면 중국 자체가 뭐 쫙 뭐 수출 잘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니까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주변국들이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형성변경 국가라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국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뜻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 중국의 어떤 대만 위협론이나 양안관계 긴장감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죠. 대만하고 중국이 양안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 네. 주변 국가들이 굳이 또 공격적으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차피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진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씩 다른 건데 네. 어쨌든 중국이 분명히 대만 전략이 조금 강세로 가고 공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도 뭐 일부 동의하고요. 그러면 네. 군사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늦춰지는 이슈로 보실 수도 있고 양안 관계가 더 좋아져서 대만하고 복건성 사이에 무슨 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을 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제스처들이 나오면 주변국들이 중국을 빌미로 혹은 양안 관계의 긴장감을 빌미로 군사 쪽이나 이런 쪽에서 끌어올리던 것들이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거는 국내 입장이나 중화권 시장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 단계 이슈로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반중 친미 정권보다는 그냥 뉴트럴한 데가 나오는 게 중국을 덜 자극하는 것 같고. 서로 아니, 그렇죠. 이거 여쭤본 게 네. 이게 어쨌든 미국은 상수로 중국을 누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중국 견제는 대만과 사이가 좋고 나쁜 건 계속 누르고 싶을 건데 만약에 대만이랑 사이가 중국이 좋아져서 반도체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오히려 미국이 좀 위기감을 가지면 오히려 한국 좀 더 확실히 밀고 일본을 좀 더 확실히 밀어갖고 좀 중국 대만이랑 더 이렇게 좀 격차를 좀 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그거는 테크 쪽에 좀 특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만 보자면 네. 말씀하신 대로 우회로로서 혹은 대만을 활용하는 전략이 애매해지는 혹은 좀 속도가 늦춰질 경우에는 우회로로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더 좋을 수 있는 게 반도체 쪽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 셈법은 다음 단계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 쪽에서의 저는 이제 탑다운을 보니까 네. 긴장감 완화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내만 총통 선거가 그런 또 변수를 안고 있다. 워낙 지금 중국이 아시겠지만 긴장감이나 신뢰도에 대한 부분 하락으로 인해서 네네. 더 할인되는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중국의 궁극적인 흐름은 양안관계 쪽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도 그 차이잉원류의 강경파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내년에. 그래요? 왜냐하면 바이든도 지금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중국하고 너무 자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양안 관계에 있어서요 좀 긴장감이 좀 낮아지냐는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 내년 1월. 네. 그때 아마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그래서 이벤트들이 뭐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11월에 당대회 정상회담 그리고 12월에 중국의 이제 경제공작회의 부양책 쪽으로 계속 할 거고 물론 이제 부양책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이 너무 오래 높았다가 얘네들은 그냥 천천히 가는구나로 보신 거잖아요. 근데 꾸준히 이제 바닥에서 계속 저금리랑 완화적인 정책을 쓰는 거고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까지 이벤트 3가지 정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팔 전쟁 뭐 이팔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마스하고의 전쟁 이거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중국의 스탠스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제가 뭐 전문 분야는 아닌데 사실 요새 뭐 왕이 외교부장 행보를 보면은 진짜 바쁘거든요. 뭐 이란 쪽도 종화하고 튀르키예도 통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 팔레스타인에 가까운 애매한 중립 기조. 그냥 중립은 지키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중국이 또 1대1로 포럼을 해서 이제 오늘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만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국민도 4명 정도 지금 사망한 상태고 뭔가 외교부장 입장에서는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4명 죽었어요. 네, 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전히 실종자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에서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인도적 측면에서의 팔레스타인 지원 쪽에 좀 가깝게 가고 있고 네. 중동 역할론이 본인들이 계속 미국을 약화시키고 본인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좀 기조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쪽에 대한 눈치 보기 형태로 신경을 좀 그쪽을 지지한다라는 쪽으로 좀 보여주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대세에 지장을 줄 만한 큰 액션은 이번에도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오롯이 관심사는 11월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하고 지금 하고 있는 1대1로 행사 같은 거 약간의 이제 본인들 영향력을 중앙아시아나 중동에서 확대하는 쪽으로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시는 우리 한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이 두 투자자분들이 이 이후로 지금 이후로 중국에 투자 혹은 중국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은지, 혹은 뭐 괜찮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상반기 워낙 저희 예측이 많이 틀렸습니다만 네. 경기는 순차적으로 밑에서 다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그리고 지금 실물 경제, 재고 사이클 이런 것들이 돌고 있어서 경기 흐름은 이제 큰 틀에서는 너무 이제 큰 기대로 베팅하시는 건 아니고 4분기에 3분기에 이어져 오는 완만한 반등 흐름이 이어질 거고, 아까도 저희 이제 방송 전에 여기 직전에 대중 수출이나 저희 한국 반도체 수출 이런 것들 좋아지고 있다고 아까 그림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 차트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나 중국의 실물 지표, PMI 이런 지표랑 연동이 되고 있어서 실물 지표는 개선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는 비관론 쪽보다는 중국이 시스템 리스크는 막는 쪽의 정책은 충분히 지금 이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실물 지표의 이제 회복, 즉 이익 사이클, 대중 수출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섹터 쪽에 관심은 그래도 꾸준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증권의 김경환 팀장님과 함께 네. 중국 이야기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